자,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이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NB 940에서 970달러 도달했을 때 큰 국제 정세에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이제 막연하게 흘러가는 보여지고 있는 정세로만 따지면은 일단 베네수엘라 작전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반군이랑 이란 혁명 수비대랑 싸우는 과정도 있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시위대와 정부가 싸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어진 상황인데 스타링크에서 무료로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를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란에 무료로. 자,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놓고 봤을 때는 마치 중동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필이면 그 폴리마켓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1월 31일까지 침공할 확률, 공격할 확률이 거진 한 50%가 넘었을 겁니다, 아마. 원래 휴전이었는데 40%, 43% 정도. 지금 볼륨도 꽤나 많이 쌓였고, 그래서 1월 31일 되기 전에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게임들이 역배가 다 터지는 거죠. 100%로. 아, 역배가 아니고 이제 정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31일까지로만 크게 봤을 때는 43%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서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휴전인데 이제 전면전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31일이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새로운 성명을 냈습니다. 나토가 만약에 러시아 공격할 시 이꼬르 북한과 전쟁하는 거다. 이게 이제 러시아 북한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만약에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와 전쟁하는 거다. 이거랑 좀 똑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린란드 어떻게 보면 합병 미국과.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갑자기 미국이 빨리 그린란드를 합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린란드 합병은 이제 나토 국가들과 이제 분쟁이죠. 뭐 프랑스 같은. 그래서 유럽 서방 국가들이 합병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는 방어를 하겠다, 군대를 배치를 해서. 그리고 미국은 뭐 합병을 하면서 거기 이제 그 거주민들에게 10만 달러씩 뭐 이렇게 주면서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좀 이제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합병되는 게 낫겠죠, 미국 쪽에.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미국이 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토와 미국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나토에는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면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대립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서포트가 딱 보입니다. 갑자기 미국과 뭐 프랑스나 이런 서방 국가들이랑 이렇게 그린란드를 두고서 대립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참전을 해서 미국이 그린란드 합병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그린란드 합병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고 미국이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빨리 그린란드 합병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자, 지금 암묵적인 연합 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중엔 더 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의 이제 국경 지역에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자산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수송함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고, 멕시코와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미국이 전쟁을 수행 중인 나라는 암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동뿐만이 아니고 뭐 그린란드, 멕시코, 베네수엘라.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카운터펀치가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제, 카운터펀치는 아니고 미중 전쟁이 있겠죠. 동북아시아. 이 모든 포커스는 다 그쪽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관점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줄들을 다 끊어내고 있는 거는 다 이제 중국과 관련 있는 곳들의 자금줄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있는 곳들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2027년 이후에. 펜타곤의 10배 크기의 전시사령부가 완성되기 전까지. 전시사령부는 작년부터 건설 중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전시사령부. 펜타곤의 10배 크기. 하지만 이게 완성되기까지가 2027년이고 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27년이 되기 전에 전쟁을 빨리 수행하는 게 승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27년 이후에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단순히 작년부터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고 2022년부터 금을 모아가면서 식량도 모아가면서 길게 봤을 때는 본격적인 준비는 2022년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미국에서 대선이 어, 해리스가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를 대비를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포커스는 동북아시아, 미국과 중국의 큰 관점에서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란에 대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곳들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를 했어요. 제재. 자, 근데 이란의 석유나 이런 것들 제재. 이게 다 이제 모든 게 연결고리가 중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스타링크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북아시아만 빼고 다 평화로워요. 동북아시아만 평화로워요.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이쪽이 뭔가 좀 평화로워 보입니다. 뭐 서방 국가들부터 거기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 스텝인 그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까지도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이쪽에서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멕시코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린란드랑 거기다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 합병까지도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 합병할 겁니다.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지금 금융시장 강대국인데 지금. 근데 이제 동북아시아는 뭔가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 안전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여기가 사실 피크라서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핵심은 여기는 피크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대만 안에서도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같이 낄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이랑 이렇게 한국도 같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의 제조업의 중심인 중국과 이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단순히 중국에서 나오는 식재료 이런 것들 말고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물류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니 그 옷 같은 것들도 이제 의류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나 테슬라의 이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은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없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램이라든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수출하는 것들의 품목들이 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대만은 TSMC 같은 반도체 전체 생산량의 70% 시가총액도 탑 10 안에 들어가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시작을 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 KRW 대비 USD 달러를 보시면 지난번에 1430원에서 148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벽한 저항선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작년 12월에도 그렇고 여기를 결국에는 못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뚫는 순간 저점이 없다. 그 고점이 없다. 그러니까 1,500원 넘어가는 순간 1,480원 뚫고 1,500원 넘어가는 순간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그 스탑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1,500원 뚫리면은 그것들을 다 이제 매도해서 USD나 JPY로 바꾸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이쪽이 완전한 저항선이다. 여기 뚫리는 순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마치 그 이란의 리알처럼. 하필이면 근데 경제 위기선에서 끝나버리면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어떠한 조건을 걸고서 지원을, 외환 보유액을 지원을 해주면 환율 방어가 좀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전쟁이면 또 그게 지원이 안 돼요. 리알보다도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갑자기 그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이제 군사작전이 있고 난 뒤에 북한의 움직임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팀에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두로 이제 장기 집권, 독재, 특히나 공산주의 국가 틀까지 가지고 있죠, 북한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추합을 해보면은 딱 북한의 로켓맨이 나옵니다. 아, 이제 다음 타겟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응원하기를 시작을 하죠, 전 세계가. 잘하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레드팀의 반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두로처럼 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빵을 칠 수도 있죠. 그리고 협상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협상 카드. 그리고 최근에도 호위 무사라든지 경호원들 팀까지 계속 바꾼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경호, 호위 부대장, 물갈이. 마치 그 베네수엘라를 좀 의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깊게 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핵을 보유 중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을 쏠까 말까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었는데, 북한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베네수엘라 그 작전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성명을 냅니다. 2024년 5년이었나? 언제였지? 2024년 9월에 무인기 보낸 거. 또 보냈네?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또 보냈네? 또 보냈어. 음. 자, 이거 뭐 적대적인 뭐 관계다. 이런 것들 왜 도발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린 대응을 했어요. 민간 소행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우리 대응에 따라서 북과 소통의 재개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MDL 그쪽에서 북한군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차라리 MDL 구간을 조금 넓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자. 그래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좀 대화를 해가지고 그냥 너네 너무 자주 침범하니까 그냥 이거 침범해도 괜찮은 것들로 합의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소통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월 달이 돼가지고 이 무인기 보낸 걸로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의 재개가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북한에서 보고 있는지 오전에 나왔어요. 어제 12시에 한 저녁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성명을 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다. 서울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뒀다고 평가한 통일부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다. 적대적 국가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 단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서울이 국리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품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 것은 망상이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조로 늘 말하기는 했어요, 사실상.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까지 돌아다니며 청탕질을 해도 지금 최근에
중국이랑 일본 방문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신용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품고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평화통일적으로 그런 것들 스탠스를 오히려 이걸 개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핵심이 사과해라 라는 거거든요. 음.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둔다.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게 핵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인정하고 사과하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인기 사과 요구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서 무인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이건데, 자, 이때부터가 교과서적인 지금 진행 중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거든요. 완전 교과서적인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거냐?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요.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성명들을 발표를 했냐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 아,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나토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자위권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위협을 느끼기 전에 나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할까 말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다. 왜냐면 우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는 돈바스 주민들, 돈바스라는 이 영토에 그 러시아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명분이 있긴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거를 당장 받아들이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하는 조치는 취하긴 했습니다. 국제적인 스위프트망이 추방이 되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다. 그리고 나토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인 자위권을 우리가 행사를 한 거다. 우리가 위협받은 것들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돈바스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2026년에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명분 잡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무인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게 잠깐 북한의 그것들을 뭔가 좀 달래주면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쟤네들 저러는 거 한두 번이냐. 그냥 우리 그냥 그래 맞다고 하고 그래 좀 어루 달래면서 물러나자라고 하는 순간 북한은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먼저 무인기로 침범을 했다라는 게 국제사회에 이것들을 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주권 수호를 위해서 자위적인 대응을 우리도 하겠다. 어디처럼? 러시아처럼 나토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인 자위권을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도발을 하고 침범을 했어. 너네 인정도 했잖아. 사과도 했는데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재발 방지라는 조치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재발 방지라는 게 더 이상 북한에 도발을 하지 말게끔, 자, 이 안에 뭔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서로 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평화회담처럼 그게 아니고, 재발 방지 조치가 약간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군사적인 도발을 못하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국지 도발이나 회색지대 도발, 도발 이런 것들,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일단은 만약에 북한이 이걸 이용을 한다. 지금 1월 달부터 빠르게 좀 이게 돌아가고 있죠. 먼저 무인기로 침범을 했다. 만약에 사과를 하는 순간. 그리고 주권 수호를 위해서 자위적인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 영토가 이렇게 도발이나 이런 침범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발 방지 조차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북한에서, 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렇게 도발을 했다. 엄청 세게. 아주 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저희가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똑같이 무인기를 날리는 도발이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도 무인기 만약에 그냥 뭐 무인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뭐 연평도 포격전처럼 그 실제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딱 쏘는 순간 이러면 우리는 그거를 때려 맞고서 우리가 그 사과하고 했으니까 우린 그냥 이 정도 감내하겠어요 이렇게 못 하겠죠. 당연히 오는 순간 우리도 되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이제 무인 도발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북한에서의 포지션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완전 교과서적인 이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를 지금 누구도 지금 간섭하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러시아와 북러 조약이 맺어진 상태고요, 북한은. 그리고 러시아는 결국에는 나토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 국가,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런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로부터 방산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는 게 바로 한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죠. 전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직접적인 한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을 이용해서 나토와의 전쟁에서 물자나 보급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남북 관계 남북에서 이렇게 그 물자를 사용하게끔 만들고서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갈 수 있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 침공하기 전에 남북에서 분쟁이 먼저 발생해야지 중국이 대만에 전쟁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고요. 국제적인 시선에서 이제 레드팀과 블루팀에서. 근데 이제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세력들 관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각각 했어요. 2020년 대선 뺏기지 않았으면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없었을 거다. 근데 마치 이게 대선이 뺏겨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믿어볼게요. 대선이 뺏겼으니까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그걸 먼저 침공한 게 러시아인데 2020년 대선이 뺏겼으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 이거는 약간의 시간을 끌어준 거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때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그리고 실제로 복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들이 내부적인 정리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들도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BBB 법안에서 국방비 지출 늘리는 것도 승인이 됐고 2027년에 국방비도 지금보다 50% 늘린 1,500조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승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전쟁부로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력들이 싸우는 전쟁은 신세력과 구세력인데 신군부 세력들이 싸우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군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완벽한 이 패권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어서 중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러시아 쪽에서 벌어줬다. 근데 최근에 베네수엘라 작전이 시작이 된 걸 보아하니 이 신세력들의 전쟁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것도 북러줘야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쟁 스탠바이가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결국에는 1984의 모델 vs 2077 사이버펑크 이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1984는 이제 중국의 모델이고 2077 사이버펑크는 이제 미국 쪽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전 세계 지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람일지 이제 AI일지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1984는 이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고 공산주의 체제니까 AI는 이제 사이버펑크는 AI가 관리를 하는 거고 뭐 흔히들 말하는 은행 시스템도 디지털 은행으로 바뀌면은 저희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에 그 쓰여진 대로 디파이 쪽 시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은행 관리원이 은행원들이 그 사람의 장부를 승인하고 대출을 승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짜여진 시스템대로 그냥 그렇게 이제 자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AI에게 이제 관리를 받는 그런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둘 다 사실상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완벽한 뭐 자유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이런 모든 게 다 이쪽 세계관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1984가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은요.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 이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음. 근데 지금 거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1984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승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 게이지 바가 100%짜리가 있는데 5%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50%까지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승리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게이지 바가 50%까지 회복을 한 거지 체력이 거의 5%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뭐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50대 50으로 지금. 그러니까 상대도 50%였는데 중국도 50%였는데 미국은 5%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50대 50이 됐고 2025년 1월부터는 50대 50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판이 안 난 거예요. 결판은 미중 전쟁에서 결국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27년 이후에 나게 되는 것과 26년에 나는 게 27년 전에 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지금 근데 이제 신세력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난 것 같고 요거 한번 주목을 하시라. 요거 한번.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해외 쪽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X 보시면은 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1300만 조회수, 700만 조회수, 500만 조회수, 2000만 조회수. 지금 전에는 그 한국의 정세를 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 구형이 나오고 나서 2천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이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캡처를 안 해놔서. 그래서 지금 이 포커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북한 요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스탠바이는 다 끝난 것 같고 이거 있죠. 요거 사과해라. 재발 방지 강구해야 된다. 사과를 할지 안 할지가 이제 무인기 사과 요구가 이제 빠르게 나올 텐데 만약에 그 뭐냐 사과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오히려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거를 또 이제 약점을 잡을 그 약점은 아니고 명분을 잡을 수도 있겠죠. 사과를 하는 순간에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